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여유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 속담 중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칫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인연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에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옷깃만 스치는데 어떻게 인연이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상황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격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현재 아들 둘을 자식으로 두고 있어요. 첫째 아이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고 둘째는 대문 앞에 놓여있던 아이를 제 자식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키웠어요. 쉽게 말해 저희 둘째 아들은 입양을 한 자식이에요. 사실 저는 살면서 입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정해진 인연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행운처럼 둘째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줬죠. 지금은 이사를 해서 살고 있지만 저희 부부는 30년 전에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요양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선을 봐서 결혼했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제 얼굴만 보면 아이도 못 낳는 불량품을 데려왔다면서 가슴구박을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손빨래를 시키거나 제사 음식을 혼자 하게 만드는 등 시집살이도 정말 많이 시키셨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좋다는 것들은 다 했죠. 유기농 단호박부터 석류, 그리고 연어는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면서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미신이지만 알면서도 아기 오줌까지도 먹었답니다. 그러나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불임에 좋다는 음식들은 다 찾아 먹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용을 썼는데도 임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 실패로 절망적인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죠.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한 번은 저를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이번에도 임신 실패했는데 우리 그냥 아이 포기하고 살면 안 될까? 나는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어서 그래. 싫어. 나는 아이 포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아이 가지겠다고 매달리는 동안 흘려보낸 세월이 7년이야. 그냥 아기 포기하고 우리 마음 편하게 살자. 꼭 아이가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 여보, 나는 도저히 포기가 안 돼. 우리 다른 방법 써보면 안 될까? 찾아보니까 인공수정으로 아이 가지는 경우도 많대. 병원 가서 제대로 진찰 받고 그거 한번 해보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도 임신 안 된다고 매일 울고불고 하는데 인공수정 실패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여보, 내 소원이야. 당신 지난번 내 생일 때 소원 한 가지 들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거 인공수정 하는 것에 쓸게. 우리 인공수정으로 임신 도전해보자. 제발. 남편은 그냥 아이를 포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소원이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인공수정을 해보자고 하니까 결국 남편은 제 말을 따라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들은 산부인과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 인공수정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인공수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질 때까지 지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남편은 정말 버틸 수 있겠냐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의지를 꺾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인공수정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인공수정을 하면 금방 아이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하늘이 간절한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는 않았는지 실패가 계속 이어졌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인공수정조차 계속 실패를 하자
남편은 결국 그만하자고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임신 포기를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인공수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겨우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으로 잘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 세상 모든 신에게 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10달 동안 첫째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저는 혹시나 애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달 후 겨우 첫째 아이를 제 품에 안을 수 있었죠. 저희 부부는 힘들게 가진 아이인 만큼 최대한 좋은 것들로 다 해주려고 했어요. 아이 낳고 1년 동안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만 가득했죠. 그러나 저는 아이의 돌잔치를 2주를 앞두고 난소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앞으로 첫째 아이를 잘 키우려면 저희 부부 건강부터 제대로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것이었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진들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하러 갔는데 초음파를 보시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느껴지는 불안감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여쭤봤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면서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셨죠. 그렇게 그날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건강검진을 마쳤어요. 그리고 며칠 뒤 건강검진을 했던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죠. 당장 병원으로 와서 MRI를 찍어보자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다른 검사를 해보자고 하니까 검진 내내 굳어있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생각이 났죠. 혹시나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첫째 아이를 맡긴 후 급히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내를 받은 대로 MRI를 찍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받게 되었죠. 선생님, 저한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난소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초음파를 볼 때에도 난소암 소견이 있었는데 더 확실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 MRI를 찍으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설마요. 제가 난소암이라니요.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도 혹시 그때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MRI를 찍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난소암 소견이에요. 아마도 복부가 불편하거나 소화기 계통이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평소 불편한 곳이 없으셨어요? 소화불량은 항상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난소암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때 건강검진을 하셔서 초기에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중기나 말기에 발견하셔서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난소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치료 방향에 대해 듣고 수술 날짜까지 잡은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난소암에 걸리게 된 이유가 인공수정 때문인 것 같았어요. 사실 인공수정을 시도할 당시에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자료들을 찾아봤었는데 그때 난소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일단 아이를 가지는 게 우선이었고 인공수정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암이 찾아오지는 않을 테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악재가 저에게 찾아올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저에게 난소암이 찾아오게 되었고 행복할 만할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난소암은 소리 없는 암이라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발견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했고 전이가 된 곳이 전혀 없어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제가 난소암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빨리 발견하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안해하는 저를 달래주었죠. 그렇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난소암 수술을 받게 되었고 몸에서 금방 암덩어리를 떼어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치료를 마친 저를 붙잡고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불임부터 난소암까지 겪느라 많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시골 내려가서 몇 년 요양하며 푹 쉬다 올까? 응?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자고? 당신 회사 일은 어쩌고? 회사 일은 집에서 보고받으면서 하면 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당신 힘들지 않겠어? 시골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지방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피곤하고 힘들 텐데. 괜찮아. 나도 이참에 공기 좋은 시골 내려가서 평화롭게 여유 좀 즐기고 싶어. 그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리느라 많이 힘들고 지쳤거든. 그리고 우리 예준이 시골에서 뛰어놀면서 살게 하고 싶어. 저는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서 살자고 제안하는 남편의 말에 조금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한 제안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참에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면 좋기는 하겠다 싶어서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앞으로 살게 될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방 이곳저곳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 강원도에 있는 예쁜 전원주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집도 깨끗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강원도에 이사를 가기로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첫째 아이를 데리고 5년 정도 강원도에 있는 전원주택에 내려가 살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이나 저나 항상 도심에서 살아왔기에 처음에는 시골 생활이 어색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웠죠. 그러나 시골도 사람 사는 곳이고 적응을 하게 되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사니까 몸도 건강해졌고 지쳐있던 마음이 편안해졌죠. 무엇보다 제재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웃음이 가득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이 강원도에서 지낸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이나 저나 시골 생활이 너무 좋아 만족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받아야 할 교육도 있고 조만간 학교에 들어갈 준비도 해야 하니 슬슬 다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좋은 곳을 떠나려니 정말 아쉬웠지만 나중에 아이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노년기 때 다시 와서 알콩달콩 평화롭게 살자고 남편과 함께 약속을 했어요. 서울로 다시 올라가기로 결정이 되고 저와 남편은 빠르게 이사갈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미 날짜도 잡아놓은 상태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서울 집으로 이사갈 날을 2주가량 남겨두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를 재우고 저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에는 시골이니까 야생동물들이 있으니 그 소리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여보, 대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 애기 울음소리 같지 않아?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야생동물 소리 아니야? 여기 가끔씩 야생동물들 내려와서 울기도 하잖아. 아니야, 잘 들어봐봐. 진짜 아기 울음소리인 것 같아. 사실 저는 남편이 아기 울음소리 같다고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로 아기 울음소리랑 비슷하더군요. 처음에는 혹시 이웃집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했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주변 이웃 중에 아기를 키우는 집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야생동물 소리로 보기에는 계속 집 주변에서 우는 게 이상했죠. 10분이 넘게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야생동물이 한 집 앞에 서서 계속 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도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이상했던 것인지 일단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대문 밖으로 나가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생겨났어요. 저희 집 대문 앞에
아이 하나가 이불에 꽁꽁 둘러싸여 있었죠. 남편과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급하게 아이를 감싸고 있던 이불을 뒤적거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쪽지 하나가 있었죠. 상황을 보니까 누군가 저희 집 대문 앞에 아이를 놓고 간 듯 보였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날씨가 추운 데다가 울고 있는 애를 그대로 대문 밖에 둘 수는 없어서 일단 아이를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남편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막막한 듯 보였어요. 어떻게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피덩이 같은 신생아를 두고 갈 수 있을까? 이 불쌍한 것. 여보, 이 일을 어떻게 해? 그러게, 나도 어떻게 해결을 할지 막막하다. 그래도 애 엄마를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찾아서 설득을 하거나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애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리고 갔는데 우리 힘으로 어디서 어떻게 찾아?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일단 부모를 찾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찾아야 할 것 같아. 내가 경찰에 바로 신고할 테니까 그 애기 따뜻하게 이불 좀 더 덮어줘. 남편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님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고 일단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호시설에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자마자 아이를 보내게 되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부모를 찾을 때까지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돌봐주고 싶었죠. 하지만 경찰관님이 신고가 들어온 이상 보호시설로 가야 한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계속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몇 시간 본 게 끝인데 자꾸 눈에 아른거렸죠. 처음에는 제가 첫째 아이를 힘들게 가져서 그 아이의 인생이 안쓰럽게 느껴져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 아이가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여보, 나 그 아이가 계속 눈에 아른거려. 대문 앞에 버려진 그 안쓰러운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당신이 자꾸 그러면 어떡해.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이잖아.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 있자. 응? 남편은 이런 제가 걱정이 되는 듯 빨리 잊고 살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살면서 한 번은 그 아이를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남편을 설득했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좋은 옷이라도 한 벌 사다 주자는 생각에 아기가 있다는 보호시설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부부는 찾아간 보호시설에서 참담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아이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분들이시죠? 아이 소식이 궁금해서 오셨나 봐요. 네, 눈에 자꾸 어른거려서요. 그래서 아이 얼굴도 한번 보고 좋은 옷이라도 한 벌 사다 줄까 해서 찾아왔어요. 그러셨군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경찰통에서 듣게 되었는데 결국 아이 엄마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보육원으로 옮겨지거나 입양처를 알아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나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끌고 보호시설을 나오게 되었죠.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문득 입양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보호시설에서 입양처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남편만 괜찮다고 하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입양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아까 그 아이 우리가 입양을 하는 건 어떨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오면 그 아이 있겠다고 했잖아.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네. 보호시설에서는 엄마를 못 찾아서 보육원 아니면 입양처를 알아보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마음이 더 쓰여. 나도 솔직히 그 아이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입양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잖아.
우리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피 섞인 아이 키우는 게 쉽겠어? 에이, 여보,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예준이가 동생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동생을 낳아줄 수 있는 몸이 아니니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단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쓰이는 거면 차라리 후원을 하자. 입양은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야. 여보, 잘 생각해봐. 그 아이 하고 많은 집 중에 우리 집 선택해서 왔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생모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놓고 갔고 잘 키워달라면서 편지까지 써놨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아이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남편은 그날 끝까지 입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대신 한동안 고민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재촉을 하지 않았죠. 그래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한 번 더 보고 온 것이 입양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죠. 덕분에 남편은 일주일 만에 입양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 저희 부부는 대문 앞 아이를 둘째 아이로 입양하여 저희 집 자식으로 키우게 되었죠. 저희 둘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잔병 치레가 꽤 많은 편이었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피는 안 섞였지만 형제지간의 사이도 너무 좋았죠. 물론 입양아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끊임없이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이가 자라면서 본인은 가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듯 보였거든요. 친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첫째랑 똑같이 해준다고 해도 내 배에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 부모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형이랑 외모도 조금씩 다르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친척들이 지나가듯 하는 말에 입양하라는 것을 어느 순간 눈치챈 듯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여보, 혜준이가 본인이 입양하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 애들한테도 슬슬 얘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사실 나도 그 생각하기는 했어. 지난번에 예준이가 숙제한다고 아기 때 사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태어났을 때 찍은 예준이 사진 보고 혜준이가 본인 것은 어디 있냐고 해서 당황스럽더라. 애들이 눈치가 워낙 빨라서 상처받기 전에 얘기해주기는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얘기는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대문 앞에 생모가 버렸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었죠.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히 아이들은 잘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둘째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였죠.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 충격으로 남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서 며칠 버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도망치듯 나와 전 재산을 털어 반지하로 옮기게 되었죠. 잘 먹고 잘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들 밥은 굶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저는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해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한순간에 대표 사모님에서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게 되니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둘째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묻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마음으로 낳았을 뿐 이미 제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두 아이들을 모두 챙기고 아꼈어요. 제 걱정은 오로지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삐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삐뚤어지지 않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만 보면서 버텼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첫째 아이는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철이 일찍 들어서 그런 것인지 힘들게 번 돈을 본인이 쓰고 싶을 텐데도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주어 숨통이 트일 수 있었어요. 첫째가 보내준 돈으로 저희 둘째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무사히 무역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둘째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오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연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잘 왔어요. 집이 조금 누추한데 밖은 추우니까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에요? 우리 아들이랑 얼마나 만났어요? 혜준 오빠보다 3살 어리고요. 저희 2년 정도 만났어요. 결혼한다 말은 들었을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해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 나는 2사람 반대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결혼 준비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과 결혼할 아이는 힘든 가정에서 자랐지만 본인 힘으로 무역회사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삐뚤어지고 성격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밝게 자란 모습을 보니까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게다가 정말 싹싹하고 참한 아이여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다만 유일한 걱정이 혹시나 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둘째 아들이 입양하라는 것을 알고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비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이 입양하라는 것을 알고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연애할 때부터 얘기를 했다면서 사돈도 다 알고 계시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곧장 아이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약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죠. 갓난아이가 대문 앞에 버려졌을 때가 눈앞에 훤한데 어느새 다 커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 하니 마음이 참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아들도 이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던 것인지 결혼식 전에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서 본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앞으로 더 효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때 저의 선택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식 내내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찾아와 주신 하객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 신혼여행도 보내고 난 다음에 저도 첫째 아들과 함께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여자가 제 앞에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저기 죄송한데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누구신데 저를? 10분이면 됩니다. 시간 길게 안 뺏을게요. 제가 앞에 계신 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 옆에 서 있던 첫째 아들은 혹시나 수상한 사람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경계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애절하게 잠시 얘기 좀 하자는 그 여자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는 금방 얘기하고 오겠다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에 주변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갔죠. 그런데 그 여자가 뜬금없이 카페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본인 부탁을 들어줘서 그런가 하는 오해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저희 둘째 아들을 대문 앞에 버리고 간 생모였어요. 사실 제가 둘째 아드님 생모입니다. 그동안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쉽게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뭐라고요? 혜준이 생모라고요? 네. 저는 그 사람이 저희 둘째 아들 생모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생모라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제 와서 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만난 김에 좀 물어봅시다. 왜 그 추운 날 갓 태어난 아이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게 제가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아이를 낳기는 했는데 부모도 일찍 돌아가셔서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고작 그게 아이를 버린 이유라고요? 사실 원래는 그럴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 강원도에 살고 계시는 연락이 끊긴 친척분께 부탁을 해보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찾아가 보니 그분들은 이미 이사를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그 추운 날 갓난쟁이를 두고 갔다고요?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친척분이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듣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우연히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 대문을 가리키며 부잣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대문을 가리키며 제 남편이 사업가이고 돈이 많은 집이라며 떠드는 이야기를 우연히 생모라는 사람이 지나가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이 올 때까지 동네 여기저기 돌면서 기다렸다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희 집 대문 앞에 아이를 놓고 갔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착잡하더라고요. 시설에 잠시 맡기는 방법도 있고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냐며 크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생모는 사정이 좋지 않아 저희 집 대문 앞에 아이를 놓고 가기는 했지만 둘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래 지켜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저희 남편이 사업이 망해 세상을 떠났고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된 것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혹시나 상처를 주게 될까 무서워서 쉽게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날 둘째 아이 생모는 제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번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생모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아들 결혼식에 찾아온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생모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면서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위치가 표시된 지도 한 장과 어떤 큰 나무 사진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죠. 당신의 인생을 바꿔드릴게요. 사진 속 나무를 찾아서 땅을 한번 파보세요.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꼭 가보셔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인생을 바꿔준다니요. 저는 생모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했어요. 그런데 생모는 아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하며 공손하게 인사를 꾸벅하더니 잡을 새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바람처럼 와서 이상한 것들을 주고 간 생모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받은 것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다음 날이 되자마자 생모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땅을 파봤어요. 그런데 지도와 사진에 표시된 그 나무 밑에서 어떤 서류 봉투 하나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변호사 명함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뭐지 싶었지만 일단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았는데 별다른 말 없이 바로 앞 건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바로 앞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서류 봉투를 보여줬더니 변호사는 저에게 드디어 찾아오신 거냐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둘째 아드님 생모분이 앞에 계신 분께 키워준 보답을 하겠다면서 30년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으로 재개발될 땅을 하나 사놓은 후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놓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당황스러워하는 저의 모습에 변호사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책상에서 어떤 서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사인만 하시면 땅 소유권 변경 절차 진행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의 말에 땅이고 뭐고 필요 없다면서 얘기나 들어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으니 그만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랬더니 변호사는 다급하게 저를 붙잡더군요.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둘째 아드님 생모분 곧 세상을 떠나실 예정이에요. 그분은 따로 가족이 없어서 땅 상속받으실 분이 없으세요. 지금 둘째 아드님 양부모님밖에 받아가실 분이 없다고요. 네? 생모가 세상을 떠나다니요. 둘째 아드님 생모분께서는 신부전으로 오래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시한부 판정까지 받은 듯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둘째 아드님 결혼식에 다녀오시더니 본인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양부모님이 찾아오시면 무조건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결국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류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땅 소유권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자꾸 찜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에게 생모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생모가 지금 어디 있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제가 안 알려주셔도 사람을 써서 따로 알아보고 찾아갈 거라고 했더니 그래도 아들 한 번은 만나야지 하시면서 병원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병원 이름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생모를 찾아가게 되었죠. 간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생모가 있는 병실에 들어갔는데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도 대화는 조금씩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짧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제가 여기 있는 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겠죠?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지난번 아들 결혼식 때는 멀쩡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아휴, 하루가 갈수록 상태가 점점 나빠지네요. 얼마나 살 수 있대요? 한 달 정도요. 아들 결혼식 하기 며칠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보고 싶고 땅 문서를 넘겨줘야 할 것 같아서 급히 결혼식장에 찾아갔던 거예요. 둘째 아들 생모는 제가 병원에 찾아갔던 그날에도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인사를 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생모의 상황에 대해 듣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이 잠기게 되었죠. 그렇게 예쁜 아이를 대문 앞에 버린 것을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이유가 어찌되었건 곧 세상을 떠난다는데 아들을 보여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생모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만약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제가 크게 후회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아들 내외를 붙들고 곧장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들에게 차근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생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사실 아들도 일찌감치 본인이 양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상봉은 끝나게 되었고 생모는 아들을 만난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본인을 버린 생모가 원망스러울 텐데도 아들은 본인을 낳아주어서 고맙다며 직접 좋은 곳에 모셔주었어요. 생모를 납골당에 모셔놓고 나오는 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아들에게 원망스럽지는 않냐고 살짝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덕분에 저도 만나고 세상을 떠난 남편도 만나고 첫째 아들도 만나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행운아가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에게는 엄마가 둘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주니 참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생모가 떠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땅을 받아놓기만 하고 손을 대지 않고 있었는데 저는 변호사에게 미리 들었던 것처럼 재개발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당연히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둘째 아들 돈이라는 생각에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으나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 본인을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보상금으로 이사도 하고 여유롭게 살라고 했어요. 마음씨 따뜻한 둘째 아들 덕분에 저는 반자방을 벗어나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두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죠. 저는 요즘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두 아이들 모두 제 짝 찾아 가정을 꾸렸고 얼마 전에 첫 번째 손주도 품에 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최근 임신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물론 가끔씩은 이렇게 행복할 때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과 둘째 아들 생모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두 사람도 흐뭇하게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애청자님들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